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일부 진보정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에서도 민주당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내부에서 논의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민주노총이 맹원들의 의사를 통해 중앙정치로 돌아오는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26년 만의 결정과 66년 만에 모인 북중로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25년 9월 첫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아저씨 문답. 오늘부터는 가급적 매시간 잔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리본으로 텍스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9월 23일 화요일부터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생방송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시작되고 지금 같은 컨벤셔널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한 주 한 번 찾아갑니다. 따라서 업무는 더 늘어나고 방송량은 그대로입니다. 건조 에디터와 제가요. 네, 열심히 일하게 될 건조 에디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요. 좋은 날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 포함해서 모두가. 시사아저씨는 매주 화요일에 9월 23일부터 만날 겁니다. 시사아저씨 어서 오십시오. 씻고 싶습니다. 씹고 싶다고요? 씻고 싶다. 네. 네. 하긴 뭐 씹는 건 그동안 저 약속 시간을 2주 연속 씹었으니 이제 더 이상 씹고 싶진 않을 것이고. 아니, 난 몸을 씻고 싶다. 씻고 싶겠죠. 네. 네. 프리비어슬리 온 시사아저씨 문답. 저는 드디어 그 저에 맞는 게임기를 샀습니다. 오. 오늘 보여주신 그건가요? 네. 리트로이드 포켓 5를 지금 들고 계십니다. 네. 자랑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공부를 통해서 롬을 다 박아 넣었습니다. 자, 그 몇이라고요, 그게? 5. 자, 또 그냥 한 방에 최고로 갔어야지. 그거. 최고가 몇인데요? 근데 그게 무슨 미친 짓이야. 이게 뭐 옛날 얘기 최고. 아니 네. 뭐 거기로 갔으면 최고로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최고한 거리가 멀어요. 최고보다 가격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의 가격인데 그 가격을 주면 스팀덱보다 비싸지잖아. 그 영역 말고,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저기가 있는데 막 저 거의 뭐 플스 3까지 넘봐야 되는 뭐 에뮬레이터 구동을 거기까지 넘봐야 되는 거기를 가는 걸 말씀하시는데 네. 저런 형태의 저 정도 성능의 이제 게임기 중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저는 놀랍도록 만족했습니다. 아까 저걸로 스폰지밥 게임 보여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처음 사본 안드로이드 기기거든요, 이게. 저 안드로이드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네. 상당히 빠르네요, 직관적이고. 네. 그게 이제 다른 이제 좀 무거운 핸드헬드 게임기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기자기한 것들을 잘해주네요. 예. 그러니까 에뮬레이터들도 잘 돼 있어요, 에뮬레이터들이.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규모의 경제가 가질 수 있는 힘. 이 에뮬레이터 게임 만드는 건 개인도 할 수 있어요. 저나 시사시 같은 문과들 말고 기판에 조금이라도 익숙한 분들은 십몇 년 전부터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게임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양산하려면 공장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고 처음에 잘 안 팔릴 테니까 박리담회도 해야 돼서 네. 꿇어박는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 자본이 꽤 필요해요. 이건 중국한테만 허락된 거예요. 2010년대에는. 그래서 이걸 막 발전시켰어요. 허접한 리눅스 옛날 버전 기계에 의해서 지금은 최신의 안드로이드에다가 SD카드 속도도 다 나오는 엄청 신식의 조이스틱 달린 핸드폰들을 막 양산을 해내요. 중국이. 이 경험을 쌓아서 그 다음번에 무슨 기계를 만들지 전 모르겠어요. 좀 무서웠어요. 마치 드림이나 우리 집에 있는 로청 뭐냐. 로보락. 네. 청소기 보는 것처럼. 규모의 경제를 돌릴 수 있으면 기술이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나라와, 그러니까 그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와 못되게 지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뒤에 얘기는 나는 사실은 지금 잘 안 들렸고 나는 RG556인가 그거 있어요. RG556. 네. 엔버닉. 네. 네. 핸드헬드 게임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아직 거기에 계신다. 나 플레이스테이션 2가 구동이 된다. 이것을 기대하며. 네, 그것도 안드로이드입니다. 네. 네.
RG556과 이 미트로이드 포켓5 비교 영상을 봤거든요. 네. 둘 다 플스2는 무난하게 굴립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게 더 좋을 거예요. RG556보다 아마. 그래요? 네. 소감을 짧게 말씀드립니다. 네. 야. 네. 플스2를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다니. 네. 외교에 대한 얘기는 후반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큐어 바이 네이처 QBN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처음부터 끝까지 4개 맞춘 수제 베이스 기타 W 베이스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 바이 네이처 QBN.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수트처럼 꼭 맞춘 나무가 가진 고유의 소리, 진한 바디의 울림, 손끝에서 느껴지는 짜릿한 쾌감. 진짜 연주가 시작된다. 이 세상 단 하나, W베이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QBN 추석 할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쭉 추석 시즌 광고입니다. 달려오세요. QBN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절 혹사 관절에 특화된 관절 건강엔 MSM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먹어요. 네, 그리고 곧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면역 과민 반응엔 면역 밸런스 N도 필요하실 거고요. 가끔 먹어요. 네, 4가지 이벤트를 합니다. 첫 번째 최대 55% 할인을 진행하고요. 동일한 상품을 2개 이상 구매하시면 사르락토 1개를 증정드립니다. 장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MSN과 면역 밸런스 N을 구매하실 시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동일 상품 4개 이상 구매 시 사르락토 1개와 관절 건강 MSM 1개를 또 증정을 해드립니다. 네, 관절은 모두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아이디 1개당 더스트백과 쇼핑백을 증정해드려요. 선물용이죠. 그렇습니다. 여러 번 구매하셔도 1개가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르락토도 이벤트가 또 따로 있어요. 장건강의 친구 프리미엄 유산균 사르락토는 첫 번째로 1+2 이벤트를 합니다. 제가 이게 잘못 무슨, 읽은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네. 아니, 수학에서는 이 순서가 관계가 없겠지만 마케팅에서는 관계가 있잖아요. 1+2입니다. 네. 어쨌든 3인 건 똑같지만 여러분은 하나의 가격을 내실 것이다. 네. 네. 마찬가지로 아이디 1개당 더스트백과 쇼핑백 증정 이벤트도 하고요. 네. 1개를 사면 2개를 증정해드리는 알 수 없는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이게 이런 마케팅은 제가 살다 처음 봐서. 아니, 그게 가능한 이유를 적어 놓으셨네요. 네, 조물주의 잔인 무도함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네. 왜냐? 소비 기한이 26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최대로 쥐어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 도착했을 때 매일같이 하나씩 드시면 어차피 추워지기 전에 없어집니다. 네, 어차피 다 드세요. 3개월이면 네. 드시니까. 3개월분 구매하시면 가장 싸게 가장 프리미엄한 유산균을 안정적인 기간에 소비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이건 그냥 쥐어짠 거네요. 소비 기한 이 얘기는 핑계네요. 네.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소비 기한이고 뭐고 이렇게 싼 행사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액세스몰로 와주십시오. 추석 선물을 거의 공짜로 가져가십니다. 감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아저씨와 좌파와 함께. 윗좌파. 예, 사회에 미칠 파장을 생각할 때 이번 주 일면에 올라가야만 하는 기사들은 뭐가 있을까? 하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네. 둘, 특검법 개정. 수요일이었나요? 조선일보는 거의 그 A사이드의 특검법 얘기를 하나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노사정 대화기구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기로 한 것.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26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대량 해고하던 IMF 시절에 네. 정부의 설득으로 노사정 대화기구에 들어가서 실제로는 노동계약에 명분을 주었다라고 참여하는 메시지를 정말 많이 냈고 네. 그게 21세기 내내 이어진 민주노총의 태도였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딛고 다시 한번 정부나 의회를 만나보기로 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어쩌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며
이런 결과에 대한 소회가 있습니까? 사실 씨는? 민주노총. 네. 네. 오늘 유일하게 한겨레만 이걸 일면 메인으로 잡았더라고요. 수요일에. 목요일에. 네. 그러네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뭐 그런 결정을 했네요. 민주노총이 중앙위에서.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일단 민주노총 밖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두 사람의 정치인이 눈에 밟히죠. 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네. 그 총연맹 내부에서 평가가 괜찮았던 전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에 앉혔고 또 한 사람은 뭐 민주노총 입장에서 다 눈에 들어찰진 모르겠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이 사람은 초선 때부터 민주당의 노동개혁의 상징처럼 움직였던 사람이고 실제로 의회로 끌어오면서 우회로 같은 것을 민주노총에 터주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정치적인 우회로. 그동안 정부하고 직접 소통했던 노사정 대화기구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민주노총이 참여하려면 이런 우회로가 필요하다라는 정치적 해법을 내준 사람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 두 사람이 눈에 밟히고 저는. 그렇다고 해도 뭐 어떤 정치인이 정권을 잡아서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장으로 들어와가지고 무슨 노력을 한다 그래도 그동안 들어온 적은 없잖아요.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97년에 이제 외환위기가 있었고 네, 일단 저는 잘 모르죠. 네,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김영삼 때 96년도에 파견법 날치기 통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날치기 통과. 네. 네, 노동법 날치기 통과가 있고 그리고 IMF 외환위기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IMF 위기를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사정의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IMF 위기를 이겨내는 어떤 방법론으로는 IMF가 요구했던 대량 해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신자유주의 개혁 조치라고 일컬어지는 유연화. 그렇죠. 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고, 네, 정리해고. 그다음에 뭐 어떤 금융기관이나 뭐 기업들의 경우에는 막 인수합병 막 이제 합치고 합쳐야 세질 거 아닙니까? 다 약화됐으니까. 그리고 고용 유연화, 노동 유연화.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활성화시키고. 근데 96년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이제 민주당 세력 그때 이제 부당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날치기 통과. 그래서 김대중 정권에서는 이게 뭔가 그런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어쨌든 그러한 입장의 연장선에서 보면은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문민정부 중반에 있었는데 문민정부 중후반에 있었는데 그때 날치기 통과를 막으려고 지금의 민주당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 표를 줘야 되겠다고 돌아선 표심도 좀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지지도는 어차피 매우 낮았는데 그 뒤에 집권 말기쯤에 IMF를 터뜨리죠.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집권을 해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쓰나미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된 상황에서 이제 김대중 정권이 노사정의를 통해서 이 IMF 이후에 이런 힘든 국면을 노사정의 힘을 합쳐서 넘기자고 하는데 그럼 뭐 거기 들어가야죠. 그 상황에서는 들어갔는데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보다 한 발 더 나간 이제 어떤 그 지금으로 따지면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법안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IMF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극복의 방법은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치로서 이제 막 대안이 제출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정리해고가 어쨌든 이 유력한 방법론 중에 하나로 등장하면서 그게 이제 일반화됐고 정리해고라는 게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용어가 이제 워크아웃 이런 용어가 이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그러면 이런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조치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크게 안기게 된 셈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것을
민주노총이 들러리를 선 거 아니냐. 이런 내부의 어떤 그러한 비판과 반발이 커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의를 처음에는 어쨌든 국난 극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들어가서 뭔가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설득에 의해서 간 거지만 얻은 거 하나 없이 이 손해만 보고 들러리만 서다가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민주노총의 입장을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짓자라고 정치권이 얘기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논의가 불가능한 의제들밖에 없었다. 그러면 진짜로 그게 사실이면 논의를 해서 의견을 나눈 뒤에 결론을 내려고 부른 게 아니라 어차피 망한 거 책임을 나눠지자고 해서 부른 거 아니냐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 동의했다고 사인을 해라. 민주노총에게는. 네. 그래서 탈퇴를 합니다. 노사정의를. 네. 탈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태까지 복귀를 안 한 거예요. 중간에 몇 차례 그 복귀론이 있긴 했습니다. 2005년인가 제 기억으로. 네, 이제 맞아요. 참여정부 중기 때에 네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애썼었습니다. 정부가. 그때 이제 민주노총에도 이제 여러 계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 희미해졌는데 네. 현장파, 중앙파, 국민파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파 집행부, 가장 온건파적인 집행부, 국민파 집행부가 정부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사회적 대화 논의 테이블에 다시 복귀하자 이 의제를 걸고 이제 소위 말하는 대의원대 이런 데서 이제 이 의제를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현장파라고 속칭 분류되는 분들 중에 강력하게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소화기를 뿌리고 소화기 쫙 뿌리고 국회에다 뿌린 게 아닙니다. 네. 민주노총 사무실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장에 대의원대회장에 던지고 의자 던지고 이제 유혈 사태가 있었다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이게 뭐 난리가 난 게 그냥 민주노총끼리 난리가 나고 말았겠습니까? 신문에 막 잔뜩 나오고 이게 뭐 야 그렇죠. 민주노총 폭력 사태 이래가지고 뭐 본질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냥 민주노총 폭력만 남은 맞아요. 그 사건이 네.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야 이거 사회적 대화 얘기하면은 작살이 나는구나. 근데 문재인 정권 때도 이제 또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부결됐고 그때는 이 투표해 갖고 부결됐고 왜냐하면 요 이전에 요런 트라우마들 때문에 요게 그래서 민주노총 내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 다수로 부결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 분들하고 세력이 있어요 항상. 언제나 있어요. 네. 네. 한 30에서 40% 정도가 그 퍼센치가 나와요. 투표를 하면은. 근데 반대한다. 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맥락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게 일정 비율 이상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참여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조건부 찬성이 한 30-40% 정도다라고 시사인 기사에 나와 있네요. 이제 그런 이제 구도인데 그 조건부 찬성이라는 것도 그 조건이 이제 언제나 마련이 되지 않죠. 보통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런 게 또 있어요. 보통 사회적 대화라고 할 때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원론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이 모인다고 하면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논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네. 사회적 대화라는 것도 어쨌든 협상의 장인데 근데 노동 측이 볼 때는 특히 민주노총이 볼 때는 네. 민주노총 입장에서 한국노총이 같은 편이 아니거든요. 다른 편이 상대입니다. 상대. 입장에선도 아니고 그냥 네. 대놓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네. 적이에요. 왼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미국과 중국이에요. 양극화. 네, 서로에게 관세를 엄청 매길 수 있어요. 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한국노총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 이제 민주노총 만들던 논의하던 때도 그렇고 어용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있고 그렇죠. 저희 방송이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노총은 사실은 이제 극복 대상이고 없애야 되는 대상이지. 그리고 그 한국노총이 정부랑 이제 그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가져가는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민주노총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친정부니까 그렇죠. 우린 안 돼. 그러니까 노사정에 들어가면은 노사정위원회나 이런 데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가면 한국노총은 어쨌든 우군이 아니고 맞아요. 그러면 그 구조에서는 무조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쨌든 노동자의 어떤 가장 어려운 부분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노사정 들어가면 기업, 정부, 여당,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일대다로 싸우는 그림이다라고 민주노총은 느낀다. 실제로 그런 게 있고. 그렇죠. 그 요 구조가 개선이 돼야 그래도 뭔가 사회적 대화를 하는데 이 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 봐야 그럼 들러리밖에 더 하냐. 이 논리가 항상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민주노총이 그러면 노사정이나 지금 이제 경사노위인데 이런 사회적 대화 기구에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들어갈 수 있느냐. 가령 아주 언론적으로 얘기하면 노조 조직률이 올라가 가지고 민주노총이 대중적인 그런 영향력을 상당히 갖고 있어서 노사정이나 경사노위의 어떤 논의 구조에 영향력을 강제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논의 구조에서는 소수더라도 민주노총이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총파업할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노조가 다 그냥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의 상당 부분 대형 노조들이 총파업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압력이 되는 거잖아요. 협상력을 가지게 되면. 그렇죠. 네. 그 정도 돼야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회의론자들의 시각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 교정이 되려면 실제 노조 조직률이 올라가든지 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또 그 자구 노력이 얼마만큼으로 천장을 높여줄 수 있느냐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서의 전제는 우리가 장외에서 잘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의 맹원이 돼줘서 되게 많이 커지면 막 인구의 10%가 우리 맹원이고 이러면 우리가 총파업하면 힘이 세니까 가능하다. 근데 지난 26년 사이에 민주노총이 1노총으로 올라서게 됐던 가장 상징적인 변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공했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1노총이 됩니다. 네. 민주노총이 100만 맹원을 처음 넘어서죠. 외부의 도움이라는 말이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땐 그랬거든요. 지금 얘기의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은 정치권 바깥에서 투쟁을 하는 동안에 스스로 자구 노력으로 훨씬 큰 노조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럼 현실적으로 정치해야 되지 않을까? 중앙에서? 근데 어쨌든 노조 조직률이 받쳐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노총이 많이 조합원 수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노조 조직률이나 이런 게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이제 국가들에 비하면은 형편없죠. 그렇죠. 비할 바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들어가는 게 과연 거기서의 논의 구조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충분히 힘을 낼 수 있겠느냐? 그렇죠. 노동자 이해관계를 온전히 대변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조건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어쨌든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좀 이례적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여러 가지 층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이런저런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26년간의 그 민주노총의 뭐 노조 조직률이라든가 이런 건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노동의 조건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노동자들의 어떤 파편화,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다 나눠놓고 노동법,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바깥으로 노동자들을 다 밀어냅니다. 이런 일들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엊그제까지 내가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특수고용이다. 비일비재하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네. 그런 사람 더 많아졌고. 그렇죠. 네. 특수고용인데 이 특수고용도 물론 어떤 직종의 경우에는 노조를 결성해서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죠. 상급단체에. 라이더 유니온. 그렇죠. 네. 그러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민주노총이 노조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낮은 상황에서 이 자본의 이러한 변화된 전략으로 인해서 아예 노조 설립이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도 이제 맞이하는 이런 원래 노동자였던 이런 분들이 쭉 있는데 이거를 계속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외면하고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지만은 노조를 조직합시다. 이틀로만 안 될 것인데 그럼 이분들을 대변하는 어떠한 그 정책적 변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동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사회적 이 대화 테이블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변화나 뭐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와야 되네요. 네. 그렇죠. 이게 뭐가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변화된 노동 조건 속에서 민주노총이 포괄할 수 없는 대목에 대해서 뭔가 접근을 하려면 사회적 대화에 기대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하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뭐가 달라졌냐면 정권의 태도가 달라진 게 있죠. 문재인 정권만 하더라도 사실 당연히 이제 노동 친화적인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정책이나 그러한 태도나 이런 게 있었지만 법과 제도로 크게 이제 아주 뭐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거를 했는데 이 민주노총 그러니까 노동의 입장에서 어떤 교섭이라든가 또는 이제 사측과 넓게 얘기하면 자본과의 어떤 협상 구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변화까지 추동을 했느냐.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거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여당이 그걸 열심히 쫓아가려는 의지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여당에 비해서. 근데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물론 산재에 대한 이제 접근도 접근이지만 네. 산재는 그런 거고 제가 볼 때 굉장히 기념비적인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실 이재명 정부가 아니면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하기 아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같은 네. 민주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는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못했을 것이다. 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낙연이 됐으면 안 됐을 것이다. 쉽네요. 네. 이게 재계가 난리가 나잖아요. 이거 때문에 네. 지금.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법인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란봉투법 하면은 첫째, 뭐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구나. 쉽게 얘기하면 책임져야 되는 사용자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니까 사용자가 넓어지는 거구나. 두 번째, 손해배상과 관련된 책임 입증이 더 이제 어쨌든 간에 까다로워지는 거구나. 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네. 이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를 사실 제일 먼저 캐치하는 데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딱 정확하게 짚었어요. 조선일보가 노란봉투법이 도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산별교섭이다. 이걸 딱 짚어요. 그리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 부지런해요. 네. 노동부 장관 인터뷰 딱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김영훈 장관이. 근데 김영훈 장관이 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일면에 딱 그걸 실어요. 초기업 교섭. 김영훈 장관은 다음 스테이지로 초기업 교섭을 얘기한다. 저게 이제 조선일보의 입장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네. 기업보다 더 큰 노조가 온다 이것들아입니다. 8월 29일 조선일보 노란봉투법 다음은 초기업 교섭 정부 산업지역별 노사협상 검토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노조는 일반적으로는 기업별 노조 체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XSFM이다. 여기서 노조 결성한다. 그러면 여기 그냥 이 회사의 노조를 결성하고 우리 이제 래퍼 형님을 대상으로 이제 교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단협을 맺고. 네. 근데 산별 체제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런 체제 아니잖아요. XSFM과 유사한 여러 이제 이런 회사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제 건 선생님 비롯해서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과 그리고 이 비슷한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노동자들이 또 한편에 다 모이고 미디어 중소기업 노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자본과 노동의 구조로 교섭을 하는 거. 요게 기본적인 산별 교섭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각 기업별로 교섭을 하면은 대개는 자본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힘이 약하고 그래서 노동자가 분절된 형태여서 기업별 교섭이 약한 거죠. 노동자에게 불리한 거죠. 근데 모이면 뭉쳐놓으면은 노동자가 어쨌든 뭉치면 뭉칠수록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많이 뭉치면 많이 모일수록 좋다. 산별교섭의 최종적인 이상적인 형태는 제조 산별 교섭을 하고 독일의 사례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 비제조업 산별 이 교섭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이제 이상적인 건데 그러면 자본 입장에서는 경기 일으키죠. 조선일보 초기업 단위 교섭의 본래 목적은 원하청 격차 완화지만 경영계의 우려는 크다. 힘센 노조를 가진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임금 불균형이 심해지고 같은 산업 내라도 교섭안에 따를 여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요구 사항은 죽이지 마라. 몰래 자르지 마라. 몰래 직장 폐쇄하지 마라. 인데 저쪽에서 하는 말은 다 월급 얘기죠. 네. 근데 저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을 지금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 산별 교섭을 하게 되면 가령 이런 거죠.
이 XSFM처럼 월급 많이 주는 회사. 예. 그래서 권 선생님 월 1,000만 원 받는데. 오, 네. 뭐 그렇다 진짜 너무 좋겠다. 와, 네. 끔찍하네. 조선일보 구독하자. 네. 월 1,000만 원 주는데 권 선생님이 노력해가지고 월 1,100만 원으로 올리자고 했다. 네. 근데 이게 산별 교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XSFM 기준에 맞춰서 이러한 비슷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슷한 직급의 노동자들은 다 월급은 1,100만 원이야. 이렇게 교섭을 한다 쳐요. 이게 힘센 노조가 XSFM이 힘센 노조가 주도를 해가지고. 근데 이 구성하는 이제 그 집단 중에 하나인 김민하 공화국의 네. 경우에는 어떤 시민이 네, 김민하 공화국 사장님은 1,100만 원을 줄 능력이 애초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조선일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100만 원을 줄 능력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게 된다. 산별 협약을 지키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이 산별 협약 때문에 이 강성 노조, 대형 노조만 유리한 어떤 그러한 교섭을 하게 되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더 확대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산별 교섭을 하면 당연히 이런 약한 부분의 경우에도 약한 이 기업이나 약한 노조의 경우에도 그거를 감안해서 교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 무조건 힘센 노조가 뭐 잘 나가게 돼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전제는 저자들은 무식하고 이기적이에요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네. 월급 올리자고 네. 할 거야. 네. 네. 그런 접근인데 저게 맞지 않고 근데 어쨌든 간에 노동자의 힘이 세지는 건 맞기 때문에 여럿이 뭉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노란봉투법이 지금 뭐 예를 들면은 하청 기업에 있는 노조가 원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교섭 창구를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섭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제가 들어있는 법인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게 산별교섭 구조로 된다. 그리고 그 가는 중간 다리 같은 게 초기업 교섭. 그러니까는 기업별 교섭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기업들 하나로 묶어가지고 교섭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게 중간 다리로 가는 거고 이게 자본에 불리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근데 이 얘기를 역으로 그러면 민주노총 입장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민주노총은 산별 전환이 굉장히 오래된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별 전환을 많이 했죠. 가령 옛날에는 현대차 노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뭡니까?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속노조로 산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전까지 현대차 노조위원장인데 지금은 지부장이지 않습니까? 그 노조위원장이 지부장이 갑자기 되니까 기분이 좀 그렇긴 하겠죠. 이분들이. 그러나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거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조직 체계의 변화인 거지. 교섭은 다 이제 지부 단위로 하잖아요. 기업별 지부 단위로. 그럼요. 그러니까는 요거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면 노조의 체제는 산별로 바꿨지만 다 바꿨지만 산별로. 하지만 교섭 체제를 산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원래대로 하면은 힘으로 해야 돼요. 그거는. 힘으로 바꿔야죠. 제도로 안 되니까. 지금 제도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노조를 열심히 조직해가지고 산별 노조라는 건 왜냐하면 또 이 특별히 기업에 소속돼 있지 않아도 다양하게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노조 체제니까. 네? 뭐 저도 뭐 공공운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했거니와 그게 모자람이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노란봉투법 통과시켜갖고 앞으로 초기업 교섭도 장관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더 넓은 산별교섭까지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논의를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요것까지도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사회적 대화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이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 참여하는 구조인데 이 자본 측하고 노동 측에 각각 이제 하고 싶은 일 적어오라고 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적어오라고 했는데 이제 자본은 뭐 이제 그러니까 재계는 뭐 노동자 재교육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민주노총은 일단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뭐 이런 대책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산업별로 의제를 각각 이제 좀 정해보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같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요게 이제 앞으로 산별교섭이나 이런데 좀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대화 기구 내에서의 시도가 될 수도 있는 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논의가 뭐 받아들여질지는 이건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조건의 변화가 아마도
이 사회적 대화의 복귀 또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일부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다양한 산별 노조의 관계자분들한테 거의 똑같은 얘기를 아주 오랫동안 많이 들었어요. 총연맹한테 뭘 바래요? 라는 말을 정말이지 네. 공공운수노조에 있는 사람이든 건설노조에 있는 다 비슷한 소리를 해요. 그게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방송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이유가 이번에 이제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이 나온 뒤에 그 언론 기사에 좀 나오거든요. 실제로 맹원들이 막 소리를 낸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맹원 전체 투표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연맹원. 그냥 중앙위원들이 투표했습니다. 한 300명 되나? 뭐 그럴 거예요. 350명? 그중에 뭐 다 참여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이번에 절반을 살짝 넘겼어요. 참여하기로 하는 걸로. 그럼 그 중앙위원들은 다른 산별노조에서 온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총연맹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의견을 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젠 제발 너네도 좀 들어가라. 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동안 법의 개정이 있으면 우리 노조가 이 정도 피해를 입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산별 노조들이 직접 국회에 갔다. 이걸 왜 우리만 다 하냐. 그게 기사에 살짝 나와요. 언제까지 산별 노조에만 맡겨두고 있을 거냐. 이 민원에 대해서 민주당 만나고 하는 일을. 그걸 그럼 총연맹이 직접 해드리리다 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한 10몇 년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노조들이나 몇몇 산별 노조들은 언제나 민주당이나 진보정당들을 만나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저희가 계속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한 것이다. 10년이 걸렸군요. 네, 좀 늦게나마. 실제로는 26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것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네. 전문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더 전문적인 얘기들 앞으로 할 겁니다. 생방송에서 이제 뭐 장밋빛 칠 거냐? 힘들어. 네, 그렇지 않겠죠.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노총이 또 이제 버티지 못하고 튕겨 나간다든지 이런 게 가장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 그러나 맞아요. 그 가능성이라는 건 오늘의 얘기고 내일과 다음 주와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이 가능성의 포진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노력을 열심히 할 책임이 뭐 정부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고 민주노총 자신에게도 있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저는 노란봉투법 입법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각각에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이제 놓여진 상황이고 그 시험 보는 일자가 이제 다가오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수 언론들이 지금 시작부터 결사항전이거든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그러면 언론이 흔히 쓰던 방법, 김민하공화국 틀면 맨날 김민하가 설명해주는 그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이런 사고가 생겼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고 이런 회사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까지만 말하고 노란봉투법 타신 것처럼 하는 기사들을 매일같이 쏟아낼 거예요. 법이 새로 생겼을 때 나올 수 있는 간단한 버그들 같은 것들도 이게 세상의 끝인 것처럼 표현하는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게 지금 검찰개혁 논의에 그려진 정해진 미래이기도 하거든요. 중대재해법 때도 그랬고요. 검찰개혁이 끝나면 끝나는 즉시 경찰이 얼마나 무능하고 유해한지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질 거예요. 예, 그 노력을 뚫어야 됩니다. 그들의 노력을. 네. 그 앞길에 민주노총이 놓여있다. 지금 오케이 한 걸로 큰 변화라고 생각하면 민주노총이 스스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평생 보증받는 나만의 베이스. 이 세상 단 하나. W 베이스. 가을의 초입에서 베이스 기타 광고를 하겠습니다. 여름도 끝을 보이면은 이제 좀 활동성이 올라가죠. 네. 저도 운동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베이스 연주는 어떠할까요? 라는 자연스러운 추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서 제작하는 100% 수제 베이스입니다. 음식 얘기가 아니고요. 수제 베이스입니다. 네, 그건 베스고요. 네. 알래스카의 외로운 장인이 빚어내는 예술적인 자태, 소리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3가지 모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레트로 재즈, 에어포트, 토템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자신만의 취향을 얹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 모델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고요. 네. 넥과 바디, 핑거보드의 나무, 두께, 악기의 마감, 바디 모서리에 각가지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국내 유수의 뮤지션들에게 검증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광고하기 전에 네. 이 가격에는 살 수 없는 베이스인 건 확실하다라는 검증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복수로 들었습니다. 쓸데없이 자상하고 섬세한 상담은 기본이라고 하고요. 쓸데없이 자상하고 섬세합니다. 일평생 책임지는 라이프타임 워런티도 있습니다.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받기에는 너무 싼 값입니다. 네, 워런티 얼마인가요? 평생이요. 네. 무거운 맹세예요. 그렇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일단 카톡 채널을 등록하시고요. 역시 홈페이지에 있고요.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연주 세상이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시사 아저씨에게는 기타보다는 베이스가 더 적당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요? 왜냐하면 시사 아저씨는 센터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위치의 문제가 아니죠. 센터에 갖다 놓으면 승질만 내잖아요. 그래서 자꾸. 왠지 슈게이징을 알아요?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김민하 공화국의 시민들이 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김민하에게 센터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락커는 화내는 겁니다. 네. 락커는 승질이다. 그리고 화낼 때는 베이스가 제일 좋습니다. 가장 크게 울리니까요. 하지만 끄면 들리지 근데 않는데. 제 생각에 이 베이스에 대한 사랑은 또 네. 래퍼이기 때문에 네. 또 힙합은 베이스예요. 그렇군요. 네. 힙합은 베이스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곡가의 네. 입장에서는. 그 사실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하지만 힙합은 진짜 악기를 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아니 그러나 그래도 이거 딱 네. 얼마나 딱 베이스 하나 메고 나와서 네. 예, 베이스 막 치면서 랩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사람이겠죠. XSFM 청취자 여러분, 다음번에 시사 아저씨가 일요일 밤에 방송을 할 때는 베이스를 쳐달라고 애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들으면 또 하나 사서 해줄지 압니까? 베이스 광고였습니다. 사람들이 한겨레 욕을 많이 해서 제가 한겨레 욕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평소에 한겨레 욕을 하고 싶을 때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돈을 내세요. 한겨레가 아주 합리적으로 굴 때가 내실걸요? 네. 있어요. 나는 한겨레 돈 내고 욕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이 민주노총의 복귀에 대해서 일면으로 다룬 유일한 언론사였다는 것. 네. 네. 그리고 특검법 개정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지면에서 가장 무겁게 할애하고 있는 언론사라는 것. 그렇죠. 네. 다른 언론사들은 얘기를 많이 안 하기도 하고 띄엄띄엄하기도 하는데 그 어떤 언론사도 이번 주 초의 헤드라인은 모두 전승절이었습니다. 며칠 연속 그랬죠. 네. 한국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저 전승절이라는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이걸 인정해줘야죠. 이걸 인정 안 하면 독립기념관장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현실을 거부하고. 네. 뭐 진 건 아니니까 이겼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도 독립을 쟁취했는데. 자, 이것만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푸틴 좌정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든 배송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구경했습니다. 어머. 거기에 써있는 DF가 둥펑의 약자인지도 알아냈습니다. 동풍이래요. 네. 그 정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평론가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김주애가 키가 컸다. 남의 집 애들은 빨리 큰다. 젖살이 빠졌다. 남의 집 애들 빨리 큰다. 정도 떠들었지만 주애의 본명이 주애가 맞는가라는 4년 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전승절 행사를 보고 짚으실 만한 게 있습니까? 뭐요? 짚어요? 네,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내 친구 정원이 출세했다.
정은이가 시사 씨와 동갑인가 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내 친구라고 하신 거예요? 거의 비슷한 나이일 겁니다. 예, 아마 그 양반이 84년인가로 나올 건데 네. 저는 태어나긴 82년에 네. 태어나고 주민등록이 83년으로 돼 있거든요. 일설에 음. 정은이가 사실은 82년에 태어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니 그 부잣집이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고요? 근데 바쁘셨나 봐요. 그게 또 걔네는 또 숫자를 뭔가 맞춰야 돼요. 태어난 숫자도 맞춰야 됩니다. 그건 그렇죠. 의미가 있어야죠. 혈통 고정. 네. 네, 그런 게 있어야 돼서 백두 숫자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렇죠. 84년인 것이지 사실은 82년에 태어났어.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럼 뭐 그 정도면 친구해도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 정은이 볼 때마다 몸매가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좀 저하고 좀 친화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중년 게이머 몸매죠. 그래서 네. 푸틴이랑 딱 앉아 있는데 푸틴이 밀리더라고요. 내가 오늘 볼 때.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투샷 보고 진짜. 이게 그러니까 키가 작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 집안이 다 그러니까. 근데 그 집안의 사람들 중에 옆으로 제일 넓어요. 역대. 강합니다. 우리 네. 정은이는. 할아버지도 옆으로 넓은 사람이었는데 손자도 옆으로 꽤 넓더라고요. 진짜 고급 보디. 네. 정은이는 강하다. 네. 그 외에 다른 감상은. 네. 야, 출세를 해가지고 딱 그 셋이 가는데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거기. 안에 출세했죠. 즉 김정은 인생의 순간이었죠. 그럼요. 네. 왜냐면 그 자리에 몇 년 전에 박근혜가 서 있던 자리였는데. 네. 네. 근데 박근혜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에 지금. 그렇게 됐죠. 그 딱 사진 찍은 걸 보면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수많은 그들의 그 친구 정상들을 이끌고 그 계단 올라오는 그 사진이 있어요 지금. 네. 근데 거의 그 영화 포스터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는 아마도 김일성과 마오쩌둥이었으면 모택동이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마 흐루시초프였겠죠? 흐루시초프랑 호치민이었답니다. 호치민도 있고. 네. 그러니까 흐루쇼프라고 쓰네 요새는. 네, 흐루쇼프. 나는 흐루시초프 비망록으로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국이 서 있다는 건 옛날에는 철의 장막의 북쪽을 의미했어요. 예, 북한 넘어가면 철의 장막의 시작이니까 80년대까지.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삼국의 지도를 그려놓으면 동북아시아의 북쪽 끝 전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지정학적 위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치적 힘의 최대한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네. 뭐 그 정도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만큼 중국 입장, 어차피 이게 중국이 주최한 파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그만큼 북한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북한을 그렇게 최근 들어서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무관심했죠. 그리고 저 유명한 김정일의 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 놈들 믿으면 안 된다. 네. 네.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북한이 저렇게 이제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마음에 안 들죠. 싫죠. 네. 네. 영내의 이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둘이 친한 줄만 아는 어르신들이 있을 때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지정학적 위치와 정치적인 텐션이 가장 비슷한 나라는 뭐가 있을까? 북한과 중국. 전 미국과 쿠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때려 부술 수도 없고 신경은 엄청나게 쓰입니다. 근데 계속 거슬리게 해요. 심지어. 예, 중국은 북한이 언제나 거슬립니다. 그래서 그 핵 실험이나 핵 개발 하지 마. 그렇게 해왔는데 자꾸 핵 보유국이라고 그러고 핵 개발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그렇다고 또 잘해주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이게 그런 관계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북한이 그래도 왜 그러냐. 중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 어쨌든 뭔가 비빌 구석이 계속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최전선이잖아요. 북한이.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없어지면 순망치안이라고 이가 없으면 이제 잇몸인데 그 이제 어려운 것이고 북한이 없어지면 북한이 망하든지 뭐 이게 어려워지면 어려운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망했다면 남한이 멀쩡할 테니까 남한이 멀쩡하면 남한은 체제를 바꾸지 않을 것이고 남한이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북한 땅에 미군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북한을 또 지원을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해요. 여러모로. 그게 시장을 열어주죠. 그게 되고. 그렇죠. 그게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북한이 이제 활로를 다른 데서 찾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에 좀 의존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윤석열 때 보면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이제 러시아랑 굉장히 이제 가까워지고 그래서 동맹을 맺었잖아요. 네. 그 배팅이 통한 결과죠. 이번 전승절 행사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더더욱 중국이랑은 대면했단 말이죠. 북한이.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싸움을 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또 이게 기회입니다. 그렇죠. 가령 그 대표적인 얘가 인도예요. 인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인도가 원래는 이제 미국 옆에 붙어가지고 뭐 찰싹 붙어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사이가 좋았죠 나름. 그렇죠. 대략 중국하고 싸우느라고 펑크난 이제 어떤 부분의 경제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인도가 메꿔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최적의 파트너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왜 이제 카슈미르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쯤에 제가 인도면 여기쯤에 카슈미르가 있고 네. 여기 인도 카슈미르가 있고 여기 파키스탄 카슈미르가 있고 여기 중국 카슈미르가 있어요. 셋이 싸우면 거기서 싸워요 보통. 중간에 한번 도끼나 낫 같은 걸 들고 사륙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 군인들과 중국 군인들이. 네, 지금 머리 우측 쪽에 허공을 가리키고 계셨어요. 아, 네. 아, 맞다. 지금 카메라 나가고 있지 않지. 카슈미르 고원을 둘러싼 싸움이 나면 여론상 인도 총리는 그 어느 당의 총리라고 하더라도 거기 싸움 난 데에서 미지근하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중국하고 선을 그어야 됐어요. 중국하고 선을 그은 다음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도 내부의 테크 기업들을 키우고 그 기업들의 OEM 사업을 다른 선진국들과 최대한 많이 하는 방식으로 외교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최적의 파트너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도 관계가 현대 그 어느 때와도 다르게 아주 가까웠고 그걸 한 방에 트럼프가 날려버립니다. 별것도 아닌 이유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한다며. 그렇죠. 핑계 찾을 걸 찾아서.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달리 모디 총리는 들이받기로 합니다. 넘어 돼? 네. 그리고 들이받으면 네. 하트 뿅뿅하고 시진핑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모든 나라들을. 네. 그래서 시진핑이 줍줍 하는 거예요. 그죠. 줍줍. 그래가지고 이번에 인도가 요 전승절 기념식 하기 전에 상하이 머시기 안보회의를 하잖아요. SCO인가 뭐 그렇습니다. 네. 네. SCV 아니고. 네. 네. 그걸 하는데 거기 간 거잖아요, 인도가. 네. 그래서 표정이 아주 좋았다고요. 인도 모디 총리의 표정, 푸틴의 표정, 시진핑의 표정 셋이 모여가지고 신났어요. 네, 굉장히 표정이 좋았다고요. 그러면 요 구조 속에서 이제 시진핑 중국의 생각은 자 이렇게 다 줍줍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이럴 때 한번 힘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반미연대가 이 정도 된다. 이게 이 반미연대라는 거는 기존에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반미연대랑은 이번에는 다른 거죠. 그쵸. 이번에는 확실히 트럼프의 저 삽질 때문에 달라진 어떤 그러한 세계 질서를 보여주고 그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주류가 한번 될 수 있다. 우리가 방귀 한번 끼면은 큰일 난다. 이걸 한번 보여주자.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명분이 생겨버렸군요. 네, 중국이. 그래서 말이 이제 세계는 대결이냐 평화냐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여 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판단할 때 그랬을 때 최전선은 어디입니까? 남중국해 대만 뭐 이런 데거든요 지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해지는 게 북한이에요. 근데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어쨌든 슬슬 끝나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는 판을 어떻게 짤 것이냐. 우리를 뭘 해야 우리를 필요로 할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어느 정도는 관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러시아랑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특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 군사도 껴주고 오래 가지 않을. 네. 그러니까 이거 우크라이나 특수인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중국하고 어느 정도 관계 복원이 필요한데 근데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지금. 시진핑한테 또 이 동아시아에서 이 나름대로 앞장설 행동대장격 어떤 그런 존재 필요한 것 같은데. 베이징에서 푸틴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이 참전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쳤죠. 우크라이나에서. 피를 진짜로 흘렸죠. 형제라는 단어를 쓰죠. 형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라는 말을 베이징에서 했다는 건 우리 필요한 일 없어? 라고 중국에 던진 메시지. 그래서 그러면 시진핑하고 이해관계가 맞으니까는 역시 여기에 올리고 이런 구도로 이제 북중러 이렇게 해서
테난먼 막루에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정은이 거기 올라가 있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그러면 기존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뭐 잘 지내고 뭐 같은 편이겠지.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한 단계가 지금 더 올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미가. 북한보다 훨씬 부자 나라 정상들 왔잖아요. 모디 총리도 얘기했고 런건 국가주석도 갔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막 유혈 진압 있고 막 이랬다고 했는데 요새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원피스 혁명이라고. 네. 집회에서 그 사람들이 원피스 해적깃발 들고 다닌다고 해서 상징으로 들고 다니죠. 네, 한참 집회가 많은데 프라보 대통령이 갔어요. 전승절에. 돈 많은 나라들 갔거든요. 왜? 근데 김정은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느냐. 왜 하필? 그래서 그런 이제 정세의 변화 이런 것들이 김정은의 이러한 덩치를 이제 키워준 것이고 그리고 아주 많이 키워줬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연관돼서 이제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나 이런 게 그동안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이었는데 중국이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줬으면은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봐야죠. 예, 암묵적으로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하는 거고. 네. 그리고 북한도 또 이 글로벌 왕따였는데 이제부터는 정상국가의 또 어떤 플레이어로서 뭔가를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짜잘한 것들. 그래서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을 보면은 보통은 김정은이 해외에서 뭘 하면 뭔가 하면 그걸 한 다음에 보도를 하거든요. 조선중앙통신이. 네. 그게 북한의 이제 문법인데. 편집합니다. 네. 그 갔다 와서 보도를 해야. 5분 뒤 중계 프로레슬링. 네. 갈 때 테러를 안 당해요. 그러니까 먼저 노출이 되면은 자 우리 지도자께서 러시아에 가신다.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네. 간다고 예고하고 가면. 더군다나 이번에 못 타고 갑니까? 기차 타고 가는데. 네. 비행기를 안 타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 비교될까 봐. 그 비행기를 타긴 타는데 공개된 어떤 일정 수행하고 그게 알려질 때는 잘 안 타죠.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거니와 아무튼 기차 타고 가는데 뭐 그래서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할 때는 근데 이례적으로 먼저 보도했다는 거예요. 김정은 예고편.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중국에 갈 것이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보통 국가적인 행태라는 거죠, 이게. 일부 분석이 또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지 전환을 또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충족이 되고. 보통 국가 같은 미디어 플레이를 했다. 네. 외교에 있어서. 요렇게 간 건데 그 점에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남한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국제 무대에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김정은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넌 못하지. 그러면 김정은은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아쉽지. 거예요. 네. 나 중국한테 이만큼 받았다. 트형은 얼마 줄 수 있어? 이제 그 대목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으로 내몰리고 있냐면 그러면 원래 아까 서두에 게임기 얘기하면서 좀 말씀하셨지만 중국하고 뭐 척잡아야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요 구도가 되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한미일 구도로 좀 내몰리죠. 일단은. 그렇죠. 그러면 당장 이제 유엔 총회를 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면 거기 누가 있냐? 트럼프 옵니다. 네. 그다음 이시바 시게루가 그때까지 목숨을 부지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옵니다. 네, 5일 내에 알 수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가 어떻게 될지는. 네. 거기 오면 이제 또 인사하고 뭐 약식 회담이라도 하고 이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서로 아는 체하고 뭐 한미일 뭐 할지도 몰라요. 또 어깨 동무하고. 그럼 이게 비교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요 구도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득은 안 되고. 그러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위치가 조금 더 약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 디스어드밴티지를 딛고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카드를 뺏긴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비핵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핵보유국임을 중국이나 이런 데가 인정해버리면 인정했다고 만약에 쳐버리면 비핵화가 목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딴지걸 확률이 높아지고 북한 입장에서 만약에 트럼프 머릿속에서 내가 저 천국도 가고 노벨상도 타려고 할 때 북한과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비핵화야 라고 생각하면 트럼프는 관심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비핵화의 목표도 이제 흔들릴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라는 것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은 북중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냐 이런 구도로 갈 수 있는 거냐. 그렇죠. 근데 그 점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북중러가 이번에 이제 뭐 각각의 이제 정상회담이나 또는 잡담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 푸틴이랑 시진핑이랑 영생을 논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 마이크 켜진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있었지만 북중러가 하나로 모여가지고 뭐 3자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의 어떤 이 북중러가 하나의 제도화되는 그러한 수준까지는 안 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미일 또는 한중일 이렇게는 보통 제도화해서 하잖아요. 네. 한중일 정상회의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북중러 정상회의 없잖아요. 보여준 거지 진짜 연대를 바라는지는 알 수 없다. 확실히 그렇죠. 거래를 한 건 없군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 북한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중국 입장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는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 질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어울리지 않는 옷인 자유무역도 얘기하는 것이고 평화의 연대의 중심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시진핑한테. 그러니까 시진핑과 트럼프 모두 평화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자꾸 그런 소리 하고 다니잖아. 그렇죠. 근데 네.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미국을 대신해서 내가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라는 내가 이제 주류가 될 거야.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러시아랑 북한은 그런 존재들이냐 중국한테. 아니죠 사실. 이 애들은 사실 불량 학생들이죠. 지금은 필요하니까 옆에 두지만 네. 언제든지 때가 되면은 이자들하고 같이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평화와 극히 거리가 먼 작자들이니까 네. 그렇죠. 진짜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쯤의 위치, 세계 경찰의 위치에 중국이 오른다고 하면 그 둘부터 때려잡아야 될 거예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있고 러시아의 경우는 지금 뭐 중국이랑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을 도모해 볼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됩니까? 트럼프랑 해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이 종전과 관련해서 결국은 협상은 트럼프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랑 일단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를 받고 대신에 유럽과 플러스 알파인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아직 그거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할 게 많이 남았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모스크바로 젤렌스키가 오면 내가 만날게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갈 리는 없겠지만 이번 주중 기사입니다. 네. 네. 근데 아무튼 요거는 미국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이랑 밀착 관계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계산이 있을 수가 있겠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내 친구 정은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결국은 여기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랑 풀어야 돼요. 북한이 처해 있는 모순이라는 건 결국은 미국인 거잖아요. 미국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시기가 또 좋잖아요. 왜? 트럼프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김정은이 좋다고 하니까. 그 트럼프가 쫓겨나기 전에 혹은 트럼프가 힘이 있을 때 빨리 해야 되면 홍영훈 통신원하고 홍영훈 나성인하고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네. 트럼프가 가장 셀 때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유지된다면 내년 여름까지밖에 아니다. 네, 내년 선거가 말. 있으니까요. 네. 실제로 트럼프가 힘이 있을 시간은 1년 반 남았다고 봐야 된다. 트럼프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북한에게도 1년 반 남은 거죠. 미국하고 풀자면.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중국하고 막 툭탁거릴 건데 미국이. 그러면 그때 계속 우린 중국 편이야 뭐 이럴 거냐 아니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트럼프랑 딜을 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판단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랑 예를 들면 한번 천안문 막로에 섰지만 이 상황을 영속적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계산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계산법이. 그러니까 요 틈새를 잘 파고들면 또 우리의 외교 전략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해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오늘 또 하는 얘기는 그 부분이 있어요. 북한이 그러면 어쨌든 이런 구조 속에는 나름대로의 그러면 요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비교해서 자율적인 어떤 그러한 이 상대적으로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지금 지위를 획득한 셈이 됐는데 몸값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의 완전히 무슨 종속적인 변수인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한국의 경우는 어떠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일본의 어떤 종속 변수인 것처럼 막 얘기를 했지만 근데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에 보여준 게 뭐예요? 관세 협상 통해서 미국 배도 못 만들고 군함도 못 만드는데 누가 있어야 됩니까? 미국이 군함 만들려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네. 반도체 이런 거 반도체가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인데 그 반도체 생산하는데 대만이랑 한국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은 있는 거다. 한국만 가진 특별한 지렛대는 이미 과시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북한도 뭔가 지렛대가 있고 한국도 뭔가 지렛대가 있다고 하면 이 지렛대를 앞으로 지렛대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지를 예상해가지고 외교 전략을 잘 맞춰가면 아까 당분간 힘들어졌다고 얘기하는 이재명 정부의 뭐 페이스메이커라든지 이런 것도 활로를 찾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저는 말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 게 당분간 힘들어졌다기보다는 당분간 좀 내버려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서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북한이 알아서 하는 게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니까요. 네, 그렇다면 시사 씨가 말한 대로입니다. 막로에 올라간 김정은이 손을 흔드는 그 장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건 확실하다. 트럼프한테 손을 흔든 거다. 예, 그러니까 그리팅스 프롬 테난먼인 겁니다. 아, 질투 유발. 네, 그런 거죠. 그 질투하니까 또 메시지 내잖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전혀 네가 보고 싶지 않아. 네, 나는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이러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트럼프 항상 시진핑이나 이런 독재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항상 네.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내려고 애쓰죠. 미국을 얘기 안 했더라고. 뭐 이러잖아요. 좀 섭섭하네. 아유, 미국 얘기 안 했더라고. 이러면서 또, 뭐, 잘 지낼 수 있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하이 경제 뭐 연재 어쩌고 저쩌고에서도 시진핑이 그런 얘기 자꾸 합니다. 시진핑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연대와 평화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많은 이제 국제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극화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떻게 해서 쓰시는지를 조금 이해할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진핑이 원하는 것과 트럼프가 원하는 게 동일합니다. 일극화죠. 단일한 경제체제, 단일한 정치체제죠. 네. 네. 근데 그 둘이 힘이 비슷하니까 양극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다극화란 말을 전문가들이 쓰느냐? 거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북과 우리가 입장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둬도 될 것 같아. 네. 통관 20호 마지막 시사 아저씨 문답 시간이었습니다. 통관 20호였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럼... 저만 알아보려고 네. 숫자를 표시하는 회차들이 몇 있거든요. 네. 네. 아마 이상평론 88회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런 단위가 있었군요. 몰랐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2025년 9월 23일 화요일에 지각하지 않는지 김민아가 2시 45분.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에서 시사 씨와 인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서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알게 돼요. 이번에는 알려드릴게. 시사평론가 하지 뭘 하겠어. 예. 다른 무엇이에요? 아니 그것도 기타 연주. 시사평론가도 여러 영역이 있으니까 기타 들고 오지 마. 네, 모든 시사를 평론하게 될 것입니다. 네. 뉴스바이 데일라이트의 브리핑 시간을 맡아주실 김민하 평론가와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서울데이터연구소 광진구 편. 뭔가 인생의 끝이 다가올 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신수현 소장이 그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수현 소장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보이는 그 알실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